네,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 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와 수소가 합쳐져 산소까지 합쳐져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생명체가 살아나가려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탄수화물, 바로 식물에서 녹말이라고 그러는, 보통 전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저 물질을 이렇게 우리는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다당류가 있네요. 전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당류 형태가 있는데, 식물에는 주로 이제 전분 형태로 되어 있죠. 아밀라제라고 그러는 침에서 침에 함유되어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에 의해서 이당류로 바뀌게 됩니다. 아밀라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췌장에서도 나옵니다. 침에도 있고 췌장에도 있는 아밀라제가 전분 형태를 굉장히 포도당이 여러 개가 매달려 있는 상태의 것을 두 개짜리로, 지금 이 두 개짜리로 딱 만들었죠. 여기 아밀라제가 한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짜리의 이당류, 이탄당이라고 그러는 저놈을 소장에 있는 두 개의 포도당을 하나로 만드는 소화 요소가 단당류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단당류로 포도당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만드는 작업, 바로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가는 과정, 거기에 관여하는 소화 효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짜장면을 먹게 되면 맨 처음에는 짜장면의 소스가 좀 걸쭉하지 않나요? 근데 꼭 액체라고 할 수 없는 고체와 액체 사이 정도의 것을 탁 이렇게 얹어 놓고, 그러고서 이제 비벼서 먹기 시작합니다. 한참 먹다 보면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소스가 거의 물처럼 변한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뭐 아주 많이 물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그 상태가 좀 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확실히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전분, 우리가 보통 먹고 있는 짜장면의 베이스는 전분이죠. 녹말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걸쭉하게 만들었는데,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바로 그것을 먹다 보면 어차피 침이 좀 묻고 내려가서 그거를 지금 여기 있는 이당류 형태로 분해하게 되지요. 긴 상태일 때보다 이당류로 되게 되면 약간 액체 상태로,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자꾸 넘어가게 되겠죠. 점점 밑에 보면은 물처럼 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침에 있는 아밀라제에 있었습니다. 침에 아밀라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이거나 그런 시점에는 좀 더 물기가 많은, 좀 더 물에 가까운 형태로 남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의 소화 요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기 있었습니다. 배우셨던 내용인데, 탄수화물이 있죠.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있네요. 그리고 췌장의 아밀라제도 있고, 이탄당이 된 뒤에 소장에 있는 이탄당을 단당류로 만드는 소화요소에 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비교적 단순한 것 같죠?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포도당을 먹을 줄 아는 동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모든 동물이 포도당을 찾아서 먹을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죠. 단 것을 먹을 줄 아는, 포도당을 딱 즐길 줄 아는 동물은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나비나 벌, 얘네는 꿀을 찾아다니니까 뭐 거의 이 포도당을 단 것을 먹을 줄 아는 동물 범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숭이나 유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먹을 줄 알지요. 과일을 따서 먹곤 하는, 바로 단 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먹을 줄 아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혹시 뭐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이 동물들을 쭉 보시면 나비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쭉 있는데, 뭐 벌새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죠. 지금 모든 동물을 올려놓은 건 아닌데 대표 동물들만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단 것을 먹을 줄 아는 동물들은, 특히 원숭이나 유인원, 사람 등에서는 풀을 먹는 동물보다 열매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열리는지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열매는 잠깐 매달려 있다 떨어져서 썩게 될 것이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번번이 머리가 나쁘면 헛치겠죠. 실제로 요 시점에 요 위치에 가면 이만큼의 음식물을 단 것을 얻을 수 있다.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번번이 실패할 것이죠. 이것을 할 줄 모르는, 다시 말하면 풀이나 먹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은 그저 보이는 풀만 먹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풀은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위치나 이렇게 있지는 않죠.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과일만큼 그렇게 특수한 시기나 위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가 좋아야지만 지금 이렇게 단 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원숭이나 유인원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은 많은 얘기를 함축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풀을 먹는, 약간 우직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것만 먹고 있는 다른 초식동물과 유인원이나 사람처럼 과일을 먹을 줄 알게 된 상황, 어느 쪽에다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해 보이시나요? 효과적으로 농축된 포도당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열매를 먹는 동물이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소화나 흡수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단 이 한 가지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바로 당뇨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른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유인원 하면 원숭이하고 사람, 유인원은 뭔가 이런 또 분이 계실 것 같아 조금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긴팔 원숭이, 고릴라, 침팬치, 오랑우탕, 이 네 가지의 동물이 유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원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꼬리가 없고 앞발이 깁니다. 다른 원숭이들과 유인원이 다른 점입니다. 바로 꼬리가 굉장히 긴 꼬리 원숭이, 무슨 원숭이 하면 알록달록 이렇게 무늬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숭이들과는 유인원이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꼬리가 점점 없어지는, 진화가 맞다면 사람 쪽으로 가까이 와 있는, 그래서 유인원이라는 단어도 쓰겠죠. 그리고 앞발이 점점 길어지는 형태의, 지금 말씀드렸던 꼬리가 없고 앞발이 긴 그런 조건을 유인원이라고 정의할 때 쓰게 되고, 왼쪽에 있는 긴팔 원숭이에서부터 오랑우탄까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입맛을 한번 볼까요? 슈퍼 테이스터라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민감한 입맛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약 4명 중에 1명 정도는 슈퍼 테이스터인데, 이 슈퍼 테이스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시죠. 보통 사람들보다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3배 정도 높으면 이렇게 슈퍼 테이스터라고 합니다. 웬만한 거에 일반 사람들은 맛있어 하는데 이렇게 써 하고 그 음식을 거부하는 셈이 되겠죠. 지금 민감도가 3배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 어린아이는 아주 토실토실 하다못해 비만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싫어요. 어린아이 중에 이런 입맛을 가진 아이들이 종종 있죠. 어른이 돼서도 비슷합니다. 특정 채소에 거부감을 보이든가 대부분의 채소를 싫어하는, 의외로 지금 나머지 75%는 이해를 못하지만 저 슈퍼 테이스터인 저 사람들은 채소 속에 있는 독을, 대부분의 채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판하시지 마십시오. 식물은 자기네 자손을 키우기 위해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 동물들이 와서 먹거나 벌레가 먹거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이란 단어가 너무 거창하긴 합니다만 약간 쓴맛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좀 덜 민감하기에 맛있게 그것을 먹게 되는데 스윗 테이스터는 그 맛을 너무 민감하게 느껴서 시금치 써요. 브로콜리 죽어도 안 먹어요. 애들하고 엄마가 아마 조그만 애들 보면 끊임없이 다투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거 몸에 좋은데 빨리 먹어. 애들은 안 먹으려 하지요. 쓴데요. 걔 입에는 쓴데 엄마가 자꾸 먹이는 거는 아이를 심하게 말하면 반사회적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엄마가 그 채소에 있는 영양분 등등의 몇 가지를 아이에게 쓴맛임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싶으면 쓴 것을 감출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하여 먹이는 게 정답입니다. 몸에 좋으니까 먹어 입 벌리고 막 밀어넣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슈퍼 테이스터 사람들 중에 4명이나 5명 중에 1명은 저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은 약간이라도 쓰면 잘 안 먹고 아주 달거나 기름진 것을 즐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슈퍼 테이스터는 비만으로 귀결됩니다. 이 아이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쓴맛에 대해서 거부감, 단맛을 즐기는 그리고 기름진 것을 좋아해서 비만으로 이렇게 몇 가지의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혀에 있는 미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혀의 맛지도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앞쪽에는 단맛이, 뒤쪽에는 쓴맛이, 옆에는 신맛이 어쩌고 저쩌고 단, 짠, 쓴, 신 어쩌고 이렇게 막 외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그 맛지도를 혀에 있는 맛지도를 책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 혀에 있는 맛은 왜 존재할까요? 그 감각은 왜 존재할까요? 첫 번째 보시죠. 단맛은 수용체가 감각 수용체가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당을 느낄 줄 아는 수용체, 감각 수용체 한 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을 찾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 포도당을 느낌으로 해서 안심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찾아서 꿀떡 삼키면 혀가 감시한 뒤에 오케이 통과, 안쪽으로 들어가 꿀떡하고 삼킬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 단맛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 저것은 포도당을 느끼는 저 감각 수용체는 전부는 느끼지 못합니다. 전부는 아까 보셨다시피 탄수화물, 포도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 개 매달려 있는 전분은 전분가루, 녹말가루를 혀에다 아무리 올려놔도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도당으로 잘게 잘라져야지만 드디어 달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저 단맛 수용체는 혀에 존재하며 탄수화물을 찾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짠맛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 수용체는 한 가지인데 소금에 대해서 반응하겠죠. 짜다! 혀에다가 짠 걸 올리면 짜다고 느끼시는 게 바로 저 감각 수용체가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저 짠맛이 혀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지 않았을까를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진화가 맞다면 바닷속에서 무트로 육지로 올라오면서 혀에는 저 맛이 남겨졌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짠맛 다음에 또 다른 맛을 한번 볼까요? 신맛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이온을 느끼는 수용체 이것도 한 가지인데 생명 현상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맛도 생명 현상에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나머지 하나 또 최근에 밝혀진 맛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감칠맛입니다. 이것은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인 셈인데 대표적으로는 글루탐산, MSG라고
알고 계시죠? MSG는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지만 틀림없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MSG, G가 바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글루탐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것은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 중에 한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을 느끼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을 찾고 있는 혀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원하고 있는 혀가 몸에서 바로 단백질을 원하기 때문에 혀에는 그 중에 한 아미노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을 느끼게끔 딱 그걸 우리가 딱 맛보는 순간 아주 감칠맛이 보통 여러분들이 즐겨라 하시는 된장, 치즈, 우유 각종 요리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저 글루탐산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요. 고기를 그냥 혀에다 올리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단백질을 그냥 올리면 아까 전분을 올려서도 아무 맛이 없듯 조리되지 않은 그냥 고기 덩어리는 혀에 올려봐야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고기를 약간 숙성시키거나 요리하게 되면 그 단백질이 부서져서 글루탐산으로 깨져 나오게 되죠. 각종 아미노산으로 깨지면서 글루탐산 형태로도 깨어져 나옵니다. 그거를 혀에다 올리면 맛이 있죠. 고기를 그냥 혀에다 올려서는 어떠한 맛도 없지만 불고기를 만들었다. 구워서 갈비를 구워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그 단백질 중에 글루탐산이 깨지는 작업이 선행되었기에 혀에 올리면 맛있다고 감칠맛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쓴맛입니다. 바로 혀가 느끼고 있는 맛 중에 종류가 가장 많은 수용체 종류로 보면 25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채소에 있는 모든 독은 약간씩의 독을 가지고 있는데 양에 따라 종류에 따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이렇게 정해지긴 합니다만 모든 독은 우리를 해코지할지 모릅니다. 양이 적으면 즐길 수 있지만 양이 많아지면 위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독이지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의 독이 있기에 실제로는 필요한 영양분 포도당이나 감칠맛 소금과는 달리 여러 종류의 수용체가 있으면 있을수록 종류별로 있으면 있을수록 생명 현상에는 유리할 것입니다. 살아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혀에는 고맙게도 25가지 적어도 25가지 정도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각기 다른 독에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수용체가 있는 셈이죠. 고맙죠. 이렇게 25가지가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쓰다입니다.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런 별로 필요 없죠. 그냥 모두 다 쓰다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고 바로 여기 있는 25가지는 식물에 있는 독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방어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단맛 믿기가 안 통하는 상황으로 변해갔답니다. 최근에 사이언스라는 논문집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바퀴벌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퀴벌레를 굉장히 바퀴벌레가 단 거를 좋아해서 설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바퀴벌레 약을 같이 넣었지요. 그러면 얼떨결에 단 그 설탕물을 먹다가 약도 먹고 꽥 하고 모두 다 이제 죽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바퀴벌레를 박멸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번 실패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퀴벌레가 설탕물을 달게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었는데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퀴벌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단 거를 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쓰다고 느껴요.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설탕물을 딱 먹는 순간 기겁을 해서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퀴벌레를 만들게 되었고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는 단맛 믿기의 바로 바퀴벌레 박멸 방법은 실패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현상인 셈이죠. 슈퍼테이스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쓴 거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일군을 이루어 다른 생명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인 것 같죠. 쇳덩구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포유동물은 대부분 자신이 섭취한 음식물의 일부만 소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코끼리가 먹은 양은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흡수하고 나서 내보내고 있는 똥에 보면, 대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영양분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쇳덩구리가 그걸 노리고 그것을 자기의 먹이로 쓰고 있는 것이죠. 좀 지저분하지만 현명한 생각이라고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 맞서서 싸웁니다. 따라서 사자가 뭐 사슴이나 아니면 뭐 누떼 이런 걸 먹고 싶으면, 누를 먹고 싶으면, 얼룩말을 먹고 싶으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얼룩말 뒷발에 이 턱 같은 거 한 대 맞으면 턱이 깨지고 이빨 부러지고 하면 생명이 정말 위태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식동물은 항상 저항한다는 것이죠. 육식동물에게 잡혀 먹히지만 항상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초식동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이죠. 아주 심한 독버섯은 정말 먹으면 안 됩니다. 약간의 독을 가진 것은 뭐 그냥 쓴맛 그대로 우리가 쓴막이 쓴 것을 뭐 즐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세 번째 거 볼까요? 쇳덩구리가 쓰고 있는 바로 음식, 즐겨라 먹고 있는 음식, 똥은 애써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초식동물이나 식물보다는 좀 안전해 보이죠. 쇳덩구리가 그거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이 쇳덩구리가 동물의 똥을 먹이로 택한 이유는 바로 똥은 가장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무저항의 먹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쇳덩구리는 저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